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마케팅 분야, 마케팅과 이론 과목에 대한 강평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일단 개별적인 문제 보기 전에 그 전체 시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를 찔렸다. 허를 찔렸다는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난도가 높진 않았어요. 난도가 높진 않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 직접 시험장에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냐면 이거 본 적 있는데 이거 본 적 있는데 막상 쓰기는 좀 안 써지는 이런 느낌 하나고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처음인데? 이런 느낌 있는 문제. 요 두 가지가 좀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도가 높지 않았고 난도가 높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런 게 물어봐지겠어?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공원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델파이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마케팅 관련 입장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느낌들을 많이 보이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좀 전에 얘기했던 손익분기점, 공원 마진율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델파이법 관련된 문제 전부 다 해서 한 21점 정도의 범위니까 사실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하나 튀어나오면 되게 이제 멘탈상으로 힘드심을 느끼시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문제였고 그게 이제 올해 시험의 전체적인 이제 마케팅 관련에 대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출제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일단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세요라는 거였고 그 기조가 흔들리진 않아도 돼요. 그 기조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대신에 조금은 그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좀 찍어서 하는 형태의 공부보다는 전체를 좀 전부 다 아울러 가는 그러니까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보신 형태 그런 형태의 공부법은 분명히 필요한 시험이 올해 시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가지고 마케팅 관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브랜드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이제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소문제 보시면 바람직한 브랜드명의 조건을 5가지 설명하시오. 결국 바람직한 브랜드명의 조건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5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역시 뭐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학 교재들에서 딱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요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역시 바람직한 브랜드명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안을 만들어 쓰셨으면 또 크게 감점용이 되는 문제도 아니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어떤 것들 이제 제가 예시 답안으로 들고 있냐면 제품의 편익과 품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2번째 발음하기 쉽고 제인과 기억이 용이해야 한다. 3번째, 다른 제품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4번째, 외국어로 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5번째, 등록과 법적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라는 정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전부 다일 리는 없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쓰셨을 때 요 느낌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역시나 감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느낌 가지고 문제 1-1번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 2번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5가지 설명하시오. 결국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5가지 제시하시면 되는데 요건 사실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 내용들 요거는 뭐 기출문제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정리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 잠깐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반복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기억 속에 장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2번째 시각적 정보를 제품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세 번째, 슬로건이나 로고송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 명이나 제품 정보가 소리 형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구매 시점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서 또는 암시를 제공한다. 마지막, 스포츠 후원을 활용한다는 것들 정도가 될 듯하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1-2번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역시나 브랜드 확장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브랜드 확장, 뭐가 브랜드 확장일까요? 새로운 제품 범주에 기존 상표를 쓰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뭐냐면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 요구사항이고요. 역시 그 장점과 단점들 정리해서 답안지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문제 1-3번 역시 크게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상품 가격 결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죠. 그러니까 역시나 가격과 관련된 얘기고요. 소문제 1번 보시면 기업 경영 관점에서 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죠. 결국 가격 결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건 역시 딱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의미가 통하면 역시나 점수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예시답안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당연히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 가격은 전략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고, 경쟁 기업이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에다 붙이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 요소들이 있을 거고,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제품의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상품의 가격이 다시 생산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가격 결정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거 역시 좀 열린 답안이 가능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 느낌 가지고 답안이 쓰였으면 역시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음에 2-2번 보시면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영향 요인을 5가지 제시하고 각 요인별로 가격 결정 시 분석, 검토할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결국 뭐냐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5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이거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정 요인 5가지가 뭔지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냐면, 일단 수요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쟁 환경과 법적 요인이라고 하는 4가지가 기본적인 형태고,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4가지가 이제 본문상에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그리고 그 제 교재 보시면 밑에 각 주에 하나가 더 붙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역시나 출제자 입장에서 5가지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요거까지 열거하기를 원하면서 5가지 썼을 겁니다. 그래서 5가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원가, 경쟁 환경, 법적 요인들이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요 5가지가 일단 목차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들 좀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요는 가격의 상한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높일지 낮출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환경은 상한선과 중심선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 요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 요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2-2번에 대한 내용들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쭉,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쭉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게 만든 게 여기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2-3번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점의 개념을 설명하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공식을 도출하시오. 일단 이건 제 예상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으로 일반 시험을 보셨거나 양성 과정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들 중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은 한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들긴 드는데 일단 물론 이제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역시나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과목 하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출제가 됐으니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식을 도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먼저 손익분기점이고 손해와 이익이 나누어진 점이에요. 손해와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실과 이익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손실과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란 얘기죠? 0일 때 손실과 이익은 일치하겠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손실과 이익이 같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기업은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선 비용을 썼을 거고 이제 그 비용이 일치하는 요 점이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판매량 또는 생산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런 느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정의하시면 개념적인 서술은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공식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냐면 이미 보신 것처럼 수익과 비용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과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곱으로 계산이 되고요. 다음 비용인데 손익분기점은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비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변동비는요 단위당 변동비에다가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 고정비는 상수값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식을 충족시키는 Q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구하게 되면 분자에 고정비가 들어갈 거고 분모에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준 게 들어가는 거고 요 분모가 바로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위당 공헌 이익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 이익으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손익분기점을 도출하는 공식과 관련된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근데 요 공식에 도출하는 과정을 답안지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혹시 쓰신 분들도요 어떤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냐면 그냥 P, V, Q, F 이런 것들 그냥 쓰셨을 거거든요. 근데 일반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뭔가 기호를 작성하셨다면 답안 어딘가에 분명히 그 기호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답안 쓰시고 나면 이제 밑에다가 P는 단위당 판매 가격, Q는 뭐 수량 또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F는 고정비, V는 단위당 변동비라는 표현이 분명히 답안지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답안 쓰시는 것이 2-3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배점이 4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2-3번 문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 3번에 대한 충격이 4번에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공헌 마진율의 개념을 서술하고 공헌 마진율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른 상품 가격 목표를 비교 설명하시오. 지금 이제 요구사항 뭐냐면 공헌 마진율 또 이제 이거 공헌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헌 마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격 목표라는 것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먼저 공헌 이익률 또는 공헌 마진율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서
제품 판매,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준 것이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원 마진율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분자에 단위당 공원 이익이 들어갈 거고요. 분모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바로 공원 마진율 또는 공원 이익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격 목표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씩 보면 그럼 이제 사실 공원 이익이 커지면 마진율은 높아지는 거고, 공원 이익이 작아지면 마진율도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변동비의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비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고정비의 비중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정비를 단위당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판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의 가격 목표를 가져가게 되냐면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를 가져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공원 마진율이 크다는 것은 변동비의 비율이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비의 비율이 큰 거고요. 고정비의 비율이 크면 그 고정비를 상쇄시킬 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생산량을 마케팅이니까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가 되는 거고, 이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원 이익률이 높을 때는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를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공원 마진율이 낮은 경우라면 공원 이익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높이면 되냐면 가격을 높이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원 마진율이 낮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격 목표가 적합한 가격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이윤 중심적 가격 목표를 따라가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형태의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윤 중심적 가격 목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격 결정의 방법은 스키밍 가격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 가지고 답안 쓰셔야 되는 문제가 2-4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2-4번까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문제 2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제 3점째 다 넘어갔고, 이제 10점째 넘어가는 상태인데, 올해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10점짜리도 소문제로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문제 3번인데, 소비자 행동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제 1번 보시면 고관여 상황에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5단계를 설명하시오. 역시나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 그냥 구매 의사결정 과정 5개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 5개 목차 잡은 다음에 역시나 5점짜리 범위의 문제이니까 그 5개 목차별로 간단하게 내용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어떤 단계 오죠? 욕구 또는 필요가 인식되는 단계, 두 번째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세 번째 탐색된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단계, 네 번째 구매 행동을 보이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의사결정이니까 맨 마지막에 구매 후 행동이라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태, 그 5단계 목차 잡으신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 하는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 3-1번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2번 보시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3가지와 사회 문화적 요인 3가지를 제시하시오. 결국 개인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묶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인에서 뭐 설명을 하는 표현은 아니라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는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그 설명하시오와 제시하시오는 분명한 차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시오는 뭔가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 추가적인 뭔가 하라는 거고, 제시하시오는 그냥 단어 몇 개 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제시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딱 단어만 던졌을 때 조금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형태를 보시면 가장 좋으냐면 그 문제의 배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제시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배점이 뭐 10점짜리 또는 뭐 15점짜리 뭐 이런 식의 출제가 된다면 그냥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처럼 이제 한 5점짜리 텍스트가 되는 거고 모두 5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라면 그냥 제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열거하는 정도로도 출제자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부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회 문화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제시하시면 되는데, 여기 예시답안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 요인은 인구 통계적 요인, 라이프 스타일, 성격, 학습 같은 것들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보시면 사회계층, 준거, 집단, 가족, 관습, 가치, 도덕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건데, 역시 이게 전부 다인 건 아닌 거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과 소비자가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예시 그냥 던지셨으면 역시 크게 그 감점을 하기 위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문제 3-2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이고요. 중간상을 통한 유통경로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3가지를 설명하시오.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유통의 기능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유통의 기능 크게 3가지 있다는 사실 이건 뭐 다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거래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과 조성 기능이라는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딱 요 목차 3개만 갖고 안 되는 거고 뒤에 설명들이 쭉 따라와야 되는데, 먼저 거래 기능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기능이다 보니 그 밑에 구매 기능과 판매 기능이라는 2가지 하위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 정리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물적 유통 기능은 재고 이전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성 기능이고요. 어떤 의미? 거래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조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조성 기능은 예시 몇 개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 기능, 금융 기능, 표준화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구색 확보 기능 등 추가적으로 몇 개 다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조성 기능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조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문제 4번에 유통의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 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 중 거시적 환경 구성요소 5가지와 미시적 환경 구성요소 5가지를 설명하시오. 결국 거시적 환경 요소와 미시적 환경 요소 5가지씩 제시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거시적 환경은 산업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미시적 환경은 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적 환경 얘기할 때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트, 다시 시작해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4가지가 기본적 형태이거든요. 근데 그 안건 교수님 교재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냐면 그 매체 환경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매체 환경까지 해가지고 5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다행히 요 부분 5개 쓰는 거냐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요 5가지 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환경 요소에 대한 얘기 5가지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친 요소이니까 산업 안에 있는 거 그냥 5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답안 형태로 보시게 되면 경쟁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소비자도 있을 거고, 유통업체도 있을 거고, 공급업체, 공중, 채권자, 주주 같은 것들 쭉 예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5가지만 작성하시면 되는 게 요 문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5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정리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 6번이고요. 판매 규모 예측을 위해 활용되는 델파이 기법의 개념, 실행 과정,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또 이게 그 마케팅 관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거 꼭 내야 됐을까? 다른 것도 낼 게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델파이법은 그 경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긴 하냐면 조직행동론에 그 조직행동론이라는 분야 중에 집단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 집단 의사결정의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델파이법이거든요. 근데 얘가 종종 그 생산 운영 관리나 마케팅 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 이게 언급이 되냐면 이 델파이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냐면 예측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생산 운영 관리 쪽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에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시면 예측이라는 걸 붙여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측 기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언급할 수 있는 건 있어. 하지만 굳이 이걸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의 문제가 문제 6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델파이법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시답안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전 항상 이제 델파이법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릴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키워드들을 많이 잡아드려요. 물론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마케팅 관련해서 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행동론 쪽에서 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일반적 델파이법은 순환적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키워드 달라붙긴 하냐면, 근데 이 델파이법은 언제 쓰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때 써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때 쓰는 거고, 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직접 전문가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의사소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도 강조가 되냐면 익명성이라는 것도 강조가 되는 개념이 델파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 델파이법은 이제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순환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델파이법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익명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뭔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델파이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모으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 또는 장소적 제약을 생각보다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델파이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이미 시험은 끝나 있는 상태고, 일단 지금 이제 그런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또 물어볼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마케팅 분야 마케팅 관련 6문제 전부 다 확인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강평 전북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